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5번째 생일을 맞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수행단은 리설주 여사와 비핵화 협상을 담당했던 김영철, 리용호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노영민 중국 대사를 임명했습니다. 정무수석에는 강기정 전 의원이,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환 전 MBC 기자가 발탁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해외 연수 기간 중 추태를 부린 경북 예천군 의원들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추진합니다. 이미 탈당한 박종철 의원은 재입당을 금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레이더 논란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기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던 당시 레이더 전파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양한 형태로 미국의 협력을 받겠다며 미국을 끌어들이겠다는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아시아계 최초로 세계은행 수장 자리에 올랐던 김영 총재가 임기를 3년이나 남겨두고 돌연 사임했습니다. 환경 문제 등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겪어온 마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39% 감소했는데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요 급감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중국에 초청으로 갔다고 하는데 오늘은 김 위원장의 생일이라고 하죠. 과연 중국에서 어떤 선물을 받아올까요? 송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 열차를 타고 어제 평양에서 출발해 오늘 베이징에 도착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수십 대의 사이드카 호위를 받으며 베이징역에서 귀빈 숙소인 조어대로 향합니다. 이번이 네 번째 방문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성사됐습니다. 습근평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2019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중화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부인 리설주 여사와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 그리고 대외전략 핵심 참모 등으로 수행단이 구성됐습니다. 김영철 동지, 리수영 동지, 박태성 동지, 리용호 동지, 노광철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무력기관의 간부들이 함께 떠났습니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뒤 환영 만찬과 공연 관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이 김 위원장의 35번째 생일인 만큼 김 위원장을 위한 이벤트를 중국 측에서 마련했을지도 관심입니다. 김 위원장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정보당국은 중국의 발전한 산업시설인 텐진 지역 현장 답사 일정 등이 마련돼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했었죠. 이번에도 중국과 입장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서 갔을 겁니다.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직전인 3월과 5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먼저 만난 사람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방중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인데 청와대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4차 방중이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김 위원장도 이번 방중을 통해 시 주석과의 관계를 과시하며 미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계산입니다. 특히 신년사에서 강조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의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평화협정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지지와 지원이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가가지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시진핑과 먼저 소통함으로써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 지원을 받아 숨통을 트이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방중을 계기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북미 협상에 속도가 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통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그 해외 순방을 마지막에 알리지 않습니까? 이번엔 좀 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북한 매체들은 자기들의 최고 지도자의 해외 순방이 다 끝나고 평양에 돌아오고 나서야 해외 순방 사실을 대내외에 보도해왔습니다. 네.
내부의 동요를 막고 지도자의 신변 위협을 막기 위해서인데 네.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1, 2차 방중 때는 일정이 다 끝나고 나서야 보도했는데 3차 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순방 사실을 맞아요. 보도한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출발한 뒤에 나서야 바로 보도를 한 겁니다. 북한에도 아무래도 핸드폰이 600만 대가 있는 만큼 공식 보도를 안 한다 하더라도 정보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 사람은 다 보입니다. 알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상 순방을 대내외에 먼저 알리는 그런 정상 국가의 이미지도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들으라 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우리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어떻습니까?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네, 해당 질문을 청와대에서도 받았었는데요. 네네. 청와대는 국중이 사전에 직접 이야기를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양쪽과 소통을 하고 정보 공유를 해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네. 국정원 측은 일단 방중의 사전 징후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징후들을 파악한 정도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동선은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경제 시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체적인 일정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경제 시찰이 있을 것이라는 점과 그리고 정상회담 일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에서 곧 북미 정상회담이 있을 거다, 곧 날짜를 잡을 거다 얘기가 어제 그제 계속 속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딱 마침 그때 중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의 속내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은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5번째 생일에 중국 시진핑 주석을 만나는 것에 대해 회담을 앞두고 미국에게 북중 관계를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과의 협상 전후에 북한이 중국과 논의를 하면서 북중 관계를 밀착시키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미국도 일단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백악관 팀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태국 방콕과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하와이를 둘러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 탈북한 조성길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대리죠. 이 사람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북미 회담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미국으로의 망명을 원한다는 말도 있던데 소재는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네, 오늘 국정원의 국회 보고에 따르면 현재는 이탈리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태리 정부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거, 그 평양 외국어대학 불문과를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부인이 평양 의대 나왔다는 건 상당히 엘리트 부부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들 부부의 보호는 일단 이탈리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망명을 어디로 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해 4월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스스로 탈북자를 언급하며 그 존재를 인정했던 만큼 미국이 이 이슈를 꺼내 들지만 않는다면 이 이슈가 북미 2차 정상회담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서로가 얘기를 꺼내지 않고 싶어 할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기 청와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 면면을 먼저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삼선 의원 출신의 노영민 주중대사를 임명했습니다. 폭넓은 의정 경험과 함께 국회 신성장 산업포럼을 이끌며 산업 경제계는 물론 현장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업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할 현 상황에서 최고의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여야와 청와대 간 조율을 책임질 정무수석은 강기정 전 의원이 맡았습니다. 역시 삼선인 강 전 의원은 2016년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면서 헌정사상 첫 국회 주도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냈습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잘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 민의를 또 역시 대통령님께 잘 전달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국정홍보와 언론소통을 담당할 국민소통수석에는 윤도한 전 MBC 기자가 임명됐습니다. 인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쇄신과 경제성과 도출에 주력하겠다는 의지가 보인다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은
특감반 사태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개편한 건 전쟁 선포라고 맞섰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20개월 만에 공식 출범한 청와대 2기 비서진은 경제 활력 강화와 각종 사회적 갈등 해결이라는 큰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원조 친문으로 불리는 노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과거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놓고 시집을 판매했던 적이 있었죠. 이번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갔는데 주중대사로서 자리를 비워 비서실장을 시작도 하기 전부터 야당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김 위원장이 중국에 갔을 때도 국내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최준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인사말에서 가장 먼저 우리 사회 각계각층과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어떤 주제든 누구든 어떤 정책이든 가리지 않고 경청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청와대의 기강의 논란을 의식한 듯 남한테는 부드럽게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대한다는 춘풍추상 사자성어를 인용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신임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과는 이심 전심으로 정치적 수순에 의한 자연스러운 임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친문 인사들이 청와대에 중용되는 등 대통령 친정 체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노 신임 비서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때 자리를 비우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건 핫픽바람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 어제 저녁에 귀국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온 것도 이제 그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원조 친문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의 귀환은 최측근 인사로 국정 운영의 속도와 성과를 내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50대 초반에 국회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대선 캠프 좌장에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지낸 정치인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번 인사로 임기를 마친 임종석 비서실장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무게감이 커졌고 벌써부터 차기 행보를 두고 여러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기 비서실장직을 원만히 마무리한 임종석 실장. 떠날 때가 되니까 부족했던 기억만 가득합니다. 노심초사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비교적 빠르게 기틀을 잡는 데는 임 실장의 공이 컸다는 평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임 실장의 다음 행보는 21대 총선 출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 실장의 한 측근은 당연히 당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본인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기보다 당에서 보내는 곳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 실장이 16대 때 서울 성동구, 17대 땐 서울 성동구 을 지역구 의원을 지낸 만큼 우선 성동을로의 화려한 귀환이 점쳐집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정치적 무게감이 확 달라졌다는 점에서 험지 출마 가능성도 나옵니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종로 차출설이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통일부 장관 입각설도 나오지만 비서실장까지 했던 만큼 급이 맞지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임 실장 외에 한병도, 윤영찬, 권혁기, 송인배 등 청와대를 떠나는 참모진들도 총선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병도 수석은 20대 때 고배를 마신 전북 익산을, 윤영찬 수석은 경기 성남, 권혁기 춘추관장은 서울 용산, 송인배 비서관은 경남 양산 갑으로 출마가 예상됩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해외 연수 기간 중 추태를 부린 경북 예천군 의원들에 대해 최고 수의 징계를 내릴 듯합니다. 탈당하는 것도 싫다, 제명해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그럼 재입당도 불가능하거든요. 이동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북 예천군위의 의원 9명이 해외 연수 도중 여행 가이드 폭행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종철 예천군위의 부의장이 술에 취해 여행 가이드의 얼굴을 때려 안경이 부서지고 상처가 났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박 부의장은 자유한국당에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관련되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들 모두 다 책임져야죠. 요즘 민주화 시대에. 자유한국당은 박 부의장이 다시 복당하지 못하도록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추진하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함께 갔던 다른 한국당 의원 6명에 대해서도 호텔 음주 소란 행위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거쳐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 비대위 관계자는 제명 추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부적절 행위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에선 한 목소리로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당 내에선 엄격한 처벌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가 자신을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해주질 않자 광주의 편을 든다는 의미로 전라도를 비하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말이죠. 오태훈 기자입니다. 극우 논객 지만원 씨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시위를 벌입니다. 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자신을 추천하는데 나 원내대표가 부정적이란 이유입니다. 한국당의 저 원내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정의도 없고 국가도 없어 오로지 당의 이익만이 있는 거예요. 이에 앞서 지 씨는 나 원내대표를 향해 공개석상에서 여러 차례 욕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 씨는 나 원내대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맞지 않고 한국당 이미지에도 좋지 않다며 자신을 배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직접적인 대응을 삼갔습니다. 후보 리스트가 8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 올라와 있기는 한 것이 이제 전임 지도부가 해놓고 가신 일인데요.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가운데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욕설과 막말을 일삼는 지 씨를 옹호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분 그렇게 이상한 분 아닙니다. 이분보다 더 이 5.18에 대해서 연구를 깊게 한 분은 없을 겁니다. 지난해 9월부터 활동에 들어가기로 한 5.18 진상조사위는 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레이더 논란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비공개를 전제로 한국 측에 전파 기록을 보여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협력을 받겠다며 미국을 끌어들이겠다는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우리 군이 일본 초계기에 추적 레이더를 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레이더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새로 공개한 중국어 자막 영상입니다. 앞서 한글과 영어 자막 영상이 조회수 240만 회를 돌파한 가운데 추가로 일본어와 중국어, 러시아 등 6개 자막 영상을 공개한 겁니다. 그러자 일본이 한국의 당시 전파 기록까지 공개할 수 있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레이더를 쏜 것은 유감이지만 사실이라며 기밀을 유지한 채 당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군사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레이더 전파 기록을 비공개를 전제로 한국 측에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당시 일본이 받았다는 레이더와 광개토 대양암 추정 레이더의 주파수를 비교해보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또 한일 관계가 한미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로 미국의 협력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아직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인 이야기는 없었으며 향후 실무 협의에서 일본이 자료를 제시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문제는 한일 양국 간에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근희입니다. 오늘 하루 총파업을 한 KB국민은행 노조. 그런데 어쩌죠? 직접 고객의 얼굴을 봐야 하는 대출 창구만 좀 밀리고 나머지 업무는 별 탈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90%의 일이 인터넷 등으로 이루어지니까요. 파업을 한 인원이 없어도 된다는 뜻일까요? 차민아 기자입니다. 국민은행 노조의 파업 출정식. 노조원 14,000명 가운데 노조 측 추산 9,0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청년 은행원들
그리고 여성 은행원들을 차별해온 잘못된 제도들을 고치자라는 게 저희 직원들이 오늘 여기에 모이게 된 이유입니다. 절반 이상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영업점마다 직원들의 빈자리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든 영업점이 문을 열었지만 대출 등 창구 방문이 필수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는 은행이 지정한 거점 점포에서만 가능해 고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간과 모든 것이 불편해서 거기서 아무래도 버스를 이용해서 왔으니까. 하지만 은행 거래 10건 중 9건이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이나 자동화 기기 등으로 이뤄지면서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점 점포 창구마저 한산한 모습입니다. 노조 측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이달 말 2차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오피스텔 18층에서 강아지 3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가 붙잡혔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흰색 강아지 3마리가 도로변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바로 앞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서 모두 숨을 거뒀습니다. 툭 떨어지는 소리 있잖아요. 3마리가 동시에 그냥 즉사하더라고요. 일단 화단 쪽으로 옮기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강아지 몸속에 삽입된 반려견 등록 칩을 조회해 오피스텔 고층에 거주하는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 봤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해운대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견주는 친구에게 강아지를 죽이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방구조대와 경찰 특공대까지 총출동해 건물 안팎에서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당시 여성은 횡설수설하며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아주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애완견 투신 투기 부분까지는 지금 아직 확인이 못 됐습니다. 지인들 말에 의하면은 평소에 많이 불안해하고. 경찰은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5억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가 상대방을 고소했는데 사기를 친 사람이 되려 시간을 끌며 역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이렇게 6개월 가까이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분통이 터진 피해자는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배준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40대 김모 씨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송모 씨가 이자를 받아주겠다고 제안하자 모두 10억여 원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송 씨는 맡긴 원금의 일부를 이자인 척 건네며 사기를 쳤고 5억 원의 손해를 입은 뒤에야 이를 알아챈 김 씨는 송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송 씨는 당시 원주에서 용인으로 주소지만 옮긴 뒤 수사기관 이송을 신청했고 경찰은 사건을 용인으로 이관시켰습니다. 아이들이 아직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이송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느냐. 그 이후에도 어쨌든 이사는 가지 않았어요. 수사기관이 주소지를 옮겼다는 송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경기도 용인으로 이관시키면서 수사가 6개월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그 사이 송 씨는 오히려 피해자 김 씨를 폭행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고 역으로 피의자 조사까지 받게 된 김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송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지만 이미 뒤늦은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사 지연을 노려 주소지를 옮기고 사건 이송 신청을 할 경우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전이 신고가 된 상태에서 이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수사기관이 다 조사해가지고 일일이 확인해서 이송 신청을 반려해야 될 그런 의무를 지우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사건 이송은 꾸준히 늘어 지난해만 21만여 건에 달합니다. 법을 악용하는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큰 인기를 끌며 노래를 부르며 영화를 볼 수 있는 싱얼롱 상영관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장 안이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라 그런 걸까요?
휴대전화로 영화를 촬영하고 녹화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다 불법입니다. 서동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객석에 앉은 사람들이 다 같이 손뼉을 치며 노래를 부르고 영화를 감상합니다. 누적 관객 900만을 돌파하며 여의도와 용산 등 대형 상영관에서 인기몰이 중인 보헤미안 랩소디의 싱어롱 상영관 내부 모습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오히려 이 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도 좀 자유롭게 하고 이러니까 영화에 집중도 잘 안 되고 또 잡담하니까 영화도 잘 안 들리고 이런 부분. 심지어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영 중인 영화를 촬영하고 녹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인터넷상의 싱어롱 관람관 후기를 보면 영화를 찍은 동영상과 사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이 개정되면서 무조건 촬영을 하는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로 지금 간주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점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영화관 입장에선 이런 관람객을 사실상 방치해왔습니다. 싱어롱관에서 잡담, 핸드폰 사용 등에 대해 불만이 나오고 있다 들었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싱어롱 안내 고지에 더해 좀 더 자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객들이 자유롭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각종 불법 사항에 무방비로 노출된 만큼 적절한 규제도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서동균입니다. MBN 단독 보도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법원을 떠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당시 현직이던 박병대 대법관이 자리를 마련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곳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수천만 원의 고문료와 사무실까지 제공받았는데 검찰은 임 전 처장의 윗선인 박 전 대법관이 이른바 뒷수습을 위해서 그를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3월 사법농단 의혹이 커지자 법원을 떠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투자자문회사 T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검찰이 T사를 압수수색하고 얼마 전 T사 대표 이모 씨를 소환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연결고리가 나왔습니다. 이 씨가 고등학교 선배인 박병대 전 대법관이 부탁해 임 전 차장에게 자리를 줬다고 진술한 겁니다. 퇴직 직후부터 1년 동안 임 전 차장은 T사 사무실을 공짜로 쓰고 고문료 수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임 전 차장은 검찰 조사에서 사무실에 가끔 출근은 했지만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입이 열리는 순간 사법농단 실체가 드러날 우려가 있어 박 전 대법관이 일종의 관리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두 사람이 퇴직 뒤에도 사실상 같은 배를 타면서 증거를 숨기거나 대책을 마련한 정황도 파악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공범인 두 전직 고위법관 사이에 돈으로 얽힌 새로운 연결고리가 나오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부패 행위자로 신고했습니다. 현재 김 수사관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감찰 조사에서 개인 비리가 드러나면서 대검찰청의 중징계 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용 세계은행 총재.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세계은행 총재가 됐던 그가 임기를 3년이나 남겨놓고 사임했습니다. 그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입니다.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을 세우겠죠. 김미경 기자입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현지 시각 7일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2월 1일자로 사임한다고 알렸습니다. 이메일에서 김 총재는 개발도상국 인프라에 투자하는 민간 회사에 합류할 것이라며 빈곤종식이란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기관의 대표로 일한 것은 큰 영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2012년 7월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의 추천으로 아시아계로는 처음으로 임기 5년의 세계은행 총재에 취임했습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와 좋은 궁합으로 비경제학자라는 비판을 씻어낸 김용 총재. I'm an anthropologist like her. And so I said to him,
I haven't been in the finance world, but I've been on the ground doing development work for most of my adult life. I'll be able to tell you how it's working on the ground. 세계은행은 2016년에 김 총재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김 총재는 2017년 7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석탄 발전 투자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미국 석탄 산업 부활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삼는 트럼프 행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김 총재는 기후변화 문제 등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이견을 보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선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난 김 총재는 5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에이즈 국장을 맡았고 2009년에는 한국계 최초로 명문 다트머스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22살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윤창호법이 제정됐고 그 법은 12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됐는데 황당한 음주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음주운전을 강력히 단속한다며 연인을 홍보하던 경찰들 얘기입니다. 지난달 23일 윤창호법 시행 닷새 뒤였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경찰이 시민의 추격으로 붙잡힌 게 오늘 뒤늦게 밝혀졌고 지난 4일 충북에선 경찰 간부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도랑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청주에서는 술 마시고 운전을 하던 경찰 간부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에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덜미가 잡히기도 했죠. 어이가 없죠. 경찰관뿐만이 아닙니다. 윤창호법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그새 윤창호법 적용 1호 연예인이 나왔고 죄를 반성하기는커녕 후배가 운전을 했다며 거짓 진술을 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통계를 봐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특별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 건수는 21,902건으로 하루 평균 400건입니다. 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18일부터 24일까지 딱 일주일 동안 적발된 음주운전 사고만 245건이고요.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법이 있던 없던 계속 음주운전을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물론 인식의 개선, 상습범에 대한 교육, 치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캠페인을 하고 법을 강화해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이를 무시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특히 경찰 등 사회 지도층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은 지켜질 수 없습니다. 나아가 윤창호법으로도 부족하다면 제2, 제3의 윤창호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처럼 상습 음주운전자 면허 취득 영구 정지나 종합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라도 음주운전의 뿌리는 뽑아내야 합니다.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됐는데 우려했던 대로였습니다. 직전 분기보다 영업이익이 39%나 감소했으니 그야말로 쇼크 수준입니다. 반도체 매출 부진 때문인데 당분간 계속될 듯합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 59조 원, 영업이익 10조 8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역대 최고였던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무려 39%나 감소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1조 원을 밑돈 건 지난 2017년 1분기 이후 7분기만입니다. 이는 전망치보다 이익이 훨씬 낮은 어닝 쇼크 수준으로 반도체 경기 둔화로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가 겹친 데 따른 겁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실적의 60%를 차지하는 D램의 가격은 지난해 3분기보다 11%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 내 애플 매출이 급감하면서 애플에 공급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크게 줄며 삼성전자가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지난해 내놓은 스마트폰 갤럭시 S9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실적 악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화웨이, 샤오미, 오포,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브랜드가 중국과 인도 같은 신흥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눌렀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1분기 큰 폭으로 빠져야 그래야 재고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예상보다 더 크게 안 좋을 가능성이 많고. 반도체 부진은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삼성전자는 5G, 전장 부품 같은 신사업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상은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보잉 747기가 연료 개통 결함으로 또 지연 출발했습니다. 작년에도 고장이 잦았고 그때마다 고쳐 쓴 건데 또 고장이 난 겁니다. 심지어 대체기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승객들은 다음 날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대형 여객기의 대명사로 군림하며 일명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는 보잉 747 기종. 아시아나 항공이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입된 지 20년이 넘어 유독 잔고장이 많습니다. 특히 MBN 취재 결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연료 개통의 결함이 지난해 7, 8월 2달에만 7건이나 발견됐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태국 방콕으로 가려던 해당 기종에서 연료 누수 현상이 발견돼 승객 393명 전원이 내리고 다음 날이 돼서야 출발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대체 항공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면서 적절한 보상과 점검이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정 항공기의 정비 지연이 지나치게 많은 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특히나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동일한 결함이 반복했을 경우에는 중요 사례로 분류를 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사항. 국토교통부도 이번 지연 소동과 관련해 아시아나 항공에 특별 조사를 통보했습니다. 연료 개통 결함이 발견돼 정비했던 항공기에서 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예산일이 아니라고 판단해 정확한 결함 원인을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마음대로 사이즈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TV. 두루마릇 휴지처럼 둘둘 말 수 있는 TV.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열리는 세계 최고의 가전쇼에 나올 제품들입니다. 이상주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타일처럼 생긴 사각의 모듈을 붙이자 더 커진 화면으로 영상이 재생됩니다. 마이크로 LED를 사용 목적과 공간 특성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게 만든 스크린으로 소비자는 언제든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어 사이즈의 한계를 벗어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제품도 등장했습니다. 마치 종이처럼 돌돌 말 수 있는 스크린이 본체에서 나왔다가 들어가는 세계 최초의 롤러블 올레드 TV입니다. 롤러블 TV를 하기 위해서는 올레드를 얇게 말아야 되는데요. 굉장히 얇게 올레드를 만들어야 되고 TV의 품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화질 기술하고 음질 기술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두 가지 아이디어로 CES를 장식한 삼성과 LG는 AI와 만나는 미래의 라이프 스타일도 제시했습니다. 네, 가까운 미래의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Hi Bixby, I'm home. Hi Bixby, start suit course. Hi Bixby, morning my medication. 한계는 넘고 삶은 풍요롭게. 기술이 발전하면 미래가 변합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겨울 배추 하면 식감이 아삭한 전남 해남 배추를 알아줍니다. 물론 값도 더 비싸죠. 그래서일까요? 망만 바꿔서 해남 배추로 둔갑하는 타지역 배추가 많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전북 고창의 한 밭에서 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배추를 담은 망을 자세히 보니 해남 배추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남 배추가 아닌데 이거 담는 이유가 뭐예요? 나올래 잘못 받았어요. 주부들 사이에서 해남 배추의 인기가 높고 가격도 더 받을 수 있다 보니 원산지를 바꾸는 겁니다. 4,000원에 팔 것을 고창 배추 2,000원에 팔 수도 있어요. 전남 무안에서도 배추를 해남산으로 바꾸려다 적발됐습니다. 단속 공무원이 다가가자 트럭에 가득 쌓인 배추를 황급히 숨깁니다.
농민들이 원산지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 차익을 노린 일부 유통업자들이 밭에서 둔갑된 가짜 해남 배추는 농산물 경매장을 거쳐 전국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중국산도 모자라 국내산까지 원산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천막 제조업체 파인텍의 노동자들이 75m 높이 굴뚝 위에서 423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제부터는 단식 투쟁까지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회사 측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사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안병훈 기자입니다. 파인텍의 강민표 대표는 기자회견장에서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고공농성이 최장기간 이어지는 등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는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회사인 스타플렉스가 직접 고용을 하고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가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노조의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은 회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스타플렉스마저 없어져요. 이번 사태는 스타플렉스가 스타케미칼, 그러니까 현재의 파인텍을 인수한 후 지난 2013년 경영 악화를 이유로 청산 절차에 들어가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408일 동안 공장 굴뚝에서 고공농성이 진행됐고 이후 노사가 파인텍 법인을 신설해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파인텍이 8개월 만에 사실상 문을 닫고 노사 간 단체 협약도 이뤄지지 않자 지난 2017년 11월 다시 굴뚝 농성이 시작됐습니다. 고공농성 중인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이 단식 농성까지 돌입하는 등 사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혈점이 상당히 낮아서요. 저혈당 증세가 있고 달걀이 풀지 않겠다고 해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노사의 추가 교섭 날짜는 정해지지도 못했습니다. MBN 뉴스 안배욱입니다. 낚싯배 전복으로 15명의 사망자를 낸 영흥도 참사 기억하시죠? 상황이 좀 나아졌는지 실태 조사를 했는데 여전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15명의 사망자를 낸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사고 1년여가 지났지만 낚싯배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고객을 가장해 전국 낚싯배 20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5%는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지 않았고 70%는 야간 인명구조에 쓰이는 자기 점화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모두 규정 위반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 쓰는 원형 튜브입니다. 규정상 최대 승선 인원의 30% 이상을 상시 비치해야 하지만 낚싯배 열의 9은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바다 위 음주도 여전했습니다.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안전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봄, 가을 철회하는 거죠. 전국적으로 이제 저희 경비함정이 출동해가지고요. 낚시를 이제 많이 하는 해역에 가가지고. 하지만 단속 시점에만 반짝 주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관리 방안이 요구됩니다. 막상 실제로 영업할 때 이것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좀 유명무실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어선업자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잘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속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논의가 됩니다. 배낚시를 즐기는 사람은 매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2의 영흥도 참사를 막기 위해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첫 경기에서 천신만고 끝에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경기는 이겼지만 약팀들이 들고 나올 밀집 수비를 이른 시간에 뚫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습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우리 대표팀이 필리핀의 촘촘한 밀집 수비를 뚫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67분. 선수들도 밀집 수비를 뚫지 못한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첫 경기 어려운 경기를 좀 펼친 것 같고 그만큼 상대가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필리핀전은 우리 축구 대표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경기였습니다.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이 들고 나올 밀집 수비를 빠른 시간 내 뚫지 못하면 우승의 문턱조차 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밀집 수비를 뚫을 비책은 역시 미드필더들의 창의적 플레이. 황의조의 골을 만든 이청용의 패스 같은 상대의 허를 찌르는 플레이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선에 있는 미드필드 선수들이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타이밍을 잡아서 뒤쪽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경기 도중 부상으로 교체됐던 기성용은 가벼운 햄스트링 부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조별리그 2, 3차전 결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되는 집은 된다는 속담, 이런 경우에 딱 맞는 말이 아닐까 합니다. 여자 농구의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불리는 팀이 우리은행인데요. 이번 신인 드래프트에서도 5%조차 안 되는 확률을 뚫고 되는 집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선수 지명에 앞서 1번 선택권 추첨. 원통을 빠져나온 공은 우리은행의 분홍색 공입니다. 지난 시즌 우승팀이기 때문에 넣을 수 있는 공은 21개 가운데 단 1개. 4.8% 바늘구멍 확률을 뚫는 순간입니다. 천하의 위성우 감독과 전주원 코치도 믿을 수 없다는 환호가. 다른 팀엔 착잡함만 흐릅니다. 선택은 당연히 승희 요구 받던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일찌감치 국가대표에 발탁되며 1순위 지명을 예약한 박지연. 183cm의 장신 가드로 슛, 리바운드, 가로채기 등 만능이라는 평가입니다. 사실 우리은행 빼고 다 생각했었는데 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팀에 들어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연패에 이어 올 시즌도 KB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굳건한 1위. 즉시 투입 가능한 보석 같은 괴물신인 횡재에 우리은행의 7연패 확률은 더 높아졌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오늘 아침과 달리 오후부터는 부쩍 추워졌다고 느껴지셨죠?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내일 아침 집을 나서실 때는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서울 영하 1도에 머물면서 종일 영하권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영향을 미쳤던 초미세먼지는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많이 해소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서해안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북 서해안에는 오늘 밤사이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 그 밖에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에서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춘천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한낮 기온 4도가 예상되고 울산 6도 등으로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내려갈 전망입니다. 강원 영동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눈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있는 분단과 통일의 상징 브란덴부르크 문입니다. 지난 1월 1일 0시 이곳에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10만 명이 모였고 폭음과 함께 불꽃놀이가 벌어졌는데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폭죽이 터질 때 나온 미세먼지가 공기를 오염시킨다며 환경단체가 사적인 불꽃놀이 금지를 요구한 겁니다. 지자체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까지 하겠다면서요. 미세먼지가 훨씬 심한 우리, 부러워해야 할지, 새해 맞이 불꽃놀이도 못하는 독일을 불쌍히 여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뉴스파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